여기가 어딘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을 잃고 백정네 문 앞에 쓰러진 양반집 규수. 헌데 그 규수를 말없이 방 안에 눕히고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지킨 것은 사람 대접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과묵한 백정이었습니다. 과연 백정이 지켜낸 그 규수는 무슨 사연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고을 어귀에 윤진사라는 선비가 살았더랍니다. 비록 벼슬이 높지는 않았으나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양반이었고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소윤이었지요. 어미를 일찍 여의고도 밝게 자란 소윤은 고을에서 꽃분이라 불릴 만큼 고운 마음씨와 맑은 얼굴을 가진 규수였습니다. 아비 윤진사의 무릎 아래에서 글을 배우며 어미가 남기고 간 옥비녀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소윤의 작고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영원할 리 없었으니 이 이야기는 바로 어느 가을밤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오늘은 국화전을 부쳐드릴게요. 늦가을 햇살이 마루 끝까지 길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소윤은 마당 한켠에 피어있는 노란 들국화를 한 움큼 꺾어 치마폭에 담았지요.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쌉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질거리고 어디선가 참새 두어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고즈넉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볕이 따스한 날이면 을에 이렇게 꽃을 꺾어다 아버지의 밥상에 한 가지 정성을 더하는 것이 소윤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소윤의 발걸음에는 나풀나풀 작은 콧노래가 따라붙었지요. 홍주고을 동쪽 언덕배기에 자리한 윤진사의 집은 기와가 넉장 빠진 채 오래된 세월을 고스란히 이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가 두텁게 올라붙어 여름이면 푸르고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데 그 빛깔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마치 집 자체가 계절을 숨쉬는 듯 했지요. 넓지 않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윤진사가 손수 심은 살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봄이면 하얗게 꽃을 피우다가 이맘때쯤이면 가지마다 황금빛 잎사귀를 달고 바람에 흔들거렸습니다. 궁색한 살림이었지만 사람이 사는 온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집이었지요. 윤진사는 늘 그 살구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관직에 올랐으나 고든 성품 탓에 상관과 뜻이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난 사람인 그는 고향 홍주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았지요. 돈이 없는 집 아이라 하여 돌려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고을 사람들은 윤진사를 맑은물 선비라 불렀는데 벼슬 대신 명예를, 재물 대신 신의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윤이 국화전 반죽을 치대고 있을 무렵 윤진사가 마루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깊어진 기침 소리에 소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요. 가을바람이 석가래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소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시적삼 하나로 버티기엔 벌써 아침 저녁 기온이 사뭇 차가워진 터였답니다. 소윤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불을 꺼내어 아버지의 어깨 위에 가만히 걸쳐드렸지요. 윤진사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으나 소윤은 모른 척 부엌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입가에 번진 옅은 미소를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부엌에 돌아온 소윤은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찬장에서 기름병을 꺼냈습니다. 찬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헝겊으로 곱게 싸둔 옥비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소윤이 4살이 되던 봄, 어머니는 산후병이 도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어린 소윤의 손에 이 비녀를 쥐어주며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너무 어렸던 소유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녀를 쥔 어머니의 손이 몹시 차가웠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운 손이 자신의 볼을 한번 어루만졌다는 것만이 가슴 깊이 남아있어 소유는 이 비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려오곤 했지요. 저녁 밥상이 차려지자 윤진사와 소유는 마주 앉았는데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국화전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소유는 국화전 한 조각을 아버지의 수저 앞에 가지런히 놓았고 윤진사는 먼저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이라야 겨우 3가지 죽 같은 밥이었으나 아비와 딸이 마주 앉아 먹는 그 저녁만큼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모자라지 않을 밥상이었지요. 밥상을 물리고 나자 윤진사가 소윤을 불렀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부녀 위로 초승달이 얇게 걸려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살구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변변한 혼처도 넉넉한 살림도 물려주지 못하니 이 아비는 늘 내게 빚진 마음이다. 소윤은 아버지의 말씀에 답하지 않고 가만히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윤진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소윤의 손은 작았지만 단단했답니다. 그 밤 아비와 딸이 나란히 앉아 달빛을 나눈 그 고요한 시간이 둘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 뒤 소윤이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 고을 어귀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관복을 입은 사내들 대여섯이 나타났고 그 선두에는 검은 갓에 진남색 관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홍주고을에 새로 부임한 민판관이라는 자였는데 소유는 본능적으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판관의 눈이 윤진사의 집 대문을 향해 가늘게 좁혀지는 것이 보였고 그 눈빛에는 볕 한 줄 들지 않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지요. 대문이 거칠게 열렸고 포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밀려 들어오자 마루에서 책을 읽던 윤진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체념에 가까운 빛이 먼저 스쳤는데 마치 이 일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판관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두루마리 한 장을 포졸에게 건넸고 포졸이 그것을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였다는 죄목이었지요. 윤진사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저편 담장 뒤에서 물동이를 끌어안고 떨고 있을 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윤진사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자 비로소 소윤이 담장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소윤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움켜쥔 소윤의 손을 포졸이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윤진사가 끌려가는 등 뒤로 살구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며 떨어졌고 소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으나 소윤에게 그 빛은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은 소윤은 국화전 반죽이 담긴 사발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부엌 아궁이에는 불기가 남아 있었으나 밥을 지을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찬장 안에서 헝겊에 쌓인 옥비녀를 꺼내어 두 손으로 쥐자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볼을 어루만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고 소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 위 책갈피 사이에 꽂아둔 은행잎, 부엌 문턱에 놓인 낡은 집신, 방 암벽에 걸린 먹빛 글씨. 그 하나하나가 소윤의 가슴을 조여왔으나 소윤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지요.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자신만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윤진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아버지가 갇혀있을 홍주관하를 찾아갔으나 포졸이 문 앞에서 가로막았고 면회는커녕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소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소윤의 등 뒤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소윤은 그 소리가 아버지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었으나 다시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 집 앞에 다시 포졸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수레까지 끌고 왔습니다. 역적의 재산을 관에 귀속시킨다는 명목으로 집안의 세간을 하나둘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소윤이 아무리 매달려도 포졸들은 얼굴 한번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붓과 벼루가, 어머니가 쓰던 찬장이 방 안의 이불과 요가 수레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졸 하나가 부엌 안쪽을 뒤지더니 찬장 깊숙이 놓아둔 헝겊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윤은 그 순간 번개처럼 달려들어 포졸의 손에서 보자기를 낚아챘지요. 바로 옥비녀였습니다. 포졸이 돌려내라 소리쳤으나 소윤은 비녀를 저고리 깊숙이 품에 넣고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졸은 혀를 차며 그까짓 비녀 하나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돌아섰고 소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손 안의 비녀가 달그락거리며 제 몸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간을 빼앗긴 빈집에 홀로 남은 소윤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천장 석가래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고 마당의 살구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지 끝이 처마를 긁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지요. 소윤은 어머니의 옥비녀를 가슴에 품은 채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다만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소윤의 가슴을 데우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소윤은 관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관아 문이 열리기도 전에 뜻밖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김생원의 아내가 헐레벌떡 달려와 소윤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꽃분아, 어서 도망쳐야 해. 민판관이 너까지 관비로 삼으라는 문서를 내렸다더라.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비. 그것은 관아의 종이 되어 평생 자유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생원의 아내는 소윤의 등을 떠밀며 어서 고을을 벗어나라고 다급하게 말했으나 소윤의 발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두고 도망치는 것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잡혀가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소윤은 김생원 아내가 건네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험한 고을 뒷산으로 올랐지요. 비단꽃 씨는 첫 고개를 넘기도 전에 바닥이 찢어졌고 치맛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여기저기 헤어졌답니다. 소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에는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저 아래로
홍주 고을이 손바닥만 하게 내려다 보였고 관아 지붕 위로 저녁놀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소유는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소유는 고개를 돌리고 산 너머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여 이틀을 걸었습니다. 보따리 속 주먹밥은 첫날 밤에 이미 바닥이 났고 산속 개울물로 겨우 갈증만 달래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이어갔지요. 셋째 날 아침 소유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고꾸라지듯 쓰러졌는데 쓰러진 곳이 어느 마을 어귀의 낮은 울타리 앞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허술한 울타리 안쪽에서 개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소윤의 얼굴을 하찾고 그 소리에 흙벽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그림자가 소윤의 위를 덮었습니다. 삼배옷 소매를 걷어올린 넓은 어깨의 사내가 문 앞에 쓰러진 소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거칠게 갈라진 손, 옷 여기저기에 묻은 핏자국, 허리춤에 찬 크고 묵직한 칼. 소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서는 그 눈빛에는 사나움이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돌이었습니다. 고을 아랫마을에서 짐승을 잡아 생계를 잇는 백정,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과묵한 사내였지요.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윤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방 안에 눕혔습니다. 방이라 해봐야 흙바닥에 거적 한 장 깔린 것이 전부였으나 도리는 자신이 덮던 유일한 이불을 소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려 미음을 쑤는 도리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답니다. 그 사이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늙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도리를 어릴 적부터 거두어 키운 봉수럼이었습니다. 봉수럼이는 쓰러진 소윤이 찢어진 비단 저고리를 보더니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이천한 백정내 마당에 쓰러져 있다는 것은 보통 사연이 아니라는 것을 봉수럼이는 단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미음이 다 끓었을 때 소윤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사발에 미음을 담고 있는 커다란 사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소윤은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고 그때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미음 사발을 소윤의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을 뿐이었답니다. 소윤은 사발을 들어 올리다가 사내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움찔했으나 그 손이 방금 자신을 위해 미음을 끓여준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리게 저려왔습니다. 봉수러미가 소윤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가, 여긴 백정마을이다. 양반네가 올 곳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소윤은 대답 대신 품 안의 옥비녀를 꼭 쥐었고 그 모습을 본 봉수러미의 눈에 깊은 연민이 서렸지요. 도리는 여전히 아궁이 앞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꽃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한번 깊게 흔들리는 것을 봉수러미만은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궁이의 불이 잦아들었으나 도리는 바깥 마루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방 안에 낯선 여인이 있으니 경계를 서는 것인지 지키려는 것인지 도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찬 이슬이 내리는 마루 위에서 도리의 넓은 등이 새벽빛에 물들 무렵 소윤의 기구한 사연과 백정의 묵묵한 밤이 하나의 인연으로 엮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소유는 방 안가득 퍼진 된장 끓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흙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으나 어깨 위에 덮인 이불은 체온이 남아있어 아직 따뜻했지요. 소윤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자 부엌 아궁이 앞에 도리의 넓은 등이 보였는데 솥 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사발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도리는 소윤이 나온 것을 알았는지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봉수러미가 그 틈을 메우듯 소윤을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라. 뜨끈한 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소윤은 봉수러미가 건네준 된장국 사발을 받아들었지요. 국물 속에는 시래기와 무 조각이 몇 점 떠다니고 있었는데 허기진 속에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자 온몸으로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소윤은 국을 다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고 도리가 밥상에 앉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솥 안에 남은 국물은 사발 한 그릇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도리는 그것마저 소윤에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머무른 곳은 홍주고을에서 남쪽으로 산 하나를 넘은 곳에 자리한 작은 백정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라 해봐야 초가집 5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담장이 반쯤 무너지거나 지붕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집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백정, 가죽을 다루는 피장이, 버들로 고리짝을 엮는 장인, 고을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양반네 가게 앞에는 얼씬도 못하고 관가에서 잔치가 열려도 뒷문으로 고기를 들여놓고 앞문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도리는 그 마을에서도 유독 말이 없는 사내였는데 봉수러미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이 허다했지요. 소윤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백정네 집에 양반집 규수가 들어앉았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들이 소윤을 보고 수군거렸고 아이들마저 소윤을 가리키며 킬킬 웃었지요. 백정네 집의 양반 규수라니 세상 참 묘하게 돌아가네. 조심해야 해. 양반 피가 섞이면 관가에서 눈을 돌릴지 모르잖아. 소윤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고개를 숙였지요. 양반집 규수라는 이유로 멸시받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나 이곳 사람들에게 양반이란 자신들을 짓밟아온 존재였으므로 그 차가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윤은 원망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봉수러미와 소윤은 방에 마주 앉았고 봉수러미는 소윤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뒤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지요. 아가, 여기 있으면 편하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이 늙은이 곁에서 몸이라도 추스려라. 그 말에 소윤은 무릎 위에 놓은 2 손을 꼭 쥐었고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수러미의 주름진 손이 소윤의 머리를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는데 그 손길에 어머니의 온기와 닮은 무엇이 있어 소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도리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산기슭의 도축장으로 향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핏기가 마른 손을 개울에 씻고 돌아오는 것이 도리의 일상이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을에 무엇인가를 들고 왔는데 어떤 날은 산나물 한 묶음이었고 어떤 날은 밤이나 도토리를 주머니에 가득 담아왔지요. 그것들은 어김없이 부엌 문턱에 말없이 놓여 있었고 도리는 소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윤이 고맙다고 말하려 하면 도리는 이미 마당 저편으로 돌아서 있었고 봉수러미만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소유는 그 침묵이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려 마당이 질퍽한 아침, 소윤이 우물가로 나가려는데 마루 위에 지프로 엮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윤의 비단 꽃신이 찢어진 것을 보았던 모양이었지요. 투박한 솜씨였으나 짚을 단단히 꼬아 밑창을 두껍게 댄 것이 정성스러웠답니다. 소윤은 그 신발을 한참 들여다보았는데 짐승을 잡는 크고 거친 손으로 이 가느다란 짚을 한 올 한 올 엮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요. 소윤은 그 집신을 신고 우물가로 나갔고 도리는 먼 산을 바라보는 척하며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바람이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도린의 집은 문풍지가 사가 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방 안촛불이 흔들렸고 도리는 저작거리에서 구해온 종이를 문틈마다 꼼꼼히 발랐지요. 봉수러미가 내 방은 안 바르느냐고 물었으나 도리는 대꾸 없이 마지막 문틈까지 메우고 나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리가 자는 곳은 방이 아닌 마루 한쪽 끝에 거적 한 장을 깔고 등을 기대어 잠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소윤이 오고 나서부터는 유일한 방마저 내어준 것이었지요. 소윤은 그 사실을 봉수러미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날 밤 방 안에서 이불을 덮으며 마루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에 한참을 잠들지 못했답니다. 하루는 도리가 해질 무렵 산에서 내려오다가 개울가에 쓰러진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날개가 축 늘어진 채 물가에 누워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다리 한쪽이 덫에 걸려 살이 찢어져 있었지요. 보통 새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길고 부리가 붉으며 날개를 펼치면 사람의 키보다 클 듯한 큰 새였습니다. 바로 학이었지요. 도리는 산짐승의 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내였기에 새의 상처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이대로 두면 이틀을 넘기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도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고리를 벗어 학을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소윤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도리가 품에 무언가를 안고 들어서는 것이 보였고 처음에는 움찔했으나 도리의 품에서 축 늘어진 회색 날개가 보이자 빨래를 놓고 다가갔지요. 학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 도리의 삼배옷을 적시고 있었고 학은 고통의 가느다란 울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윤진사는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캐온 약초의 쓰임도 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소윤은 뒷산으로 올라가 질경이와 쑥을 한 움큼 뜯어왔고 도리는 짐승의 상처를 다루던 솜씨로 학의 다리에 박힌 덫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학이 고통에 날개를 퍼덕이며 발버둥 칠 때 도리의 팔뚝에 부리 자국이 깊게 패였으나 도리는 미간 하나 찡그리지 않고 학의 머리를 어루만져 달래었지요. 소윤이 약초를 지식여 학의 상처에 바르고 도리가 깨끗한 헝겊으로 다리를 감싸 묶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학을 돌보는 동안 해가 넘어갔고 저녁 어스름이 마당을 덮었지요. 학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고 크고 검은 눈으로 번갈아 소윤과 도리를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에는 짐승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무엇이 담겨 있었고 봉수러미가 부엌에서 나와 학을 보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학이라. 이 깊은 산골에 학이 날아들다니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구나. 봉수러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으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짐작하는 듯한 깊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학은 도린의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소윤은 아침마다 약초를 갈아 학의 상처에 새로 바르고 도리는 저녁마다 개울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학의 앞에 놓아두었지요.
처음에는 사람 손길에 날개를 세우던 학이 닷새쯤 지나자 소윤이 다가가면 목을 길게 빼어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고, 도리가 물고기를 놓으면 부리로 도리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정네 마당에 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는 않았지요. 소윤은 학의 상처를 갈아주며 도리에게 처음으로 긴 말을 건넸습니다. 이 학, 다리가 많이 나았어요. 당신 손이 참 야무져요.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귀끝이 붉어지는 것을 소윤은 보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소윤의 생활에도 나름의 틀이 잡혔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솥에 올리고 봉수러미와 함께 아침을 짓고 낮에는 빨래와 바느질을 하며 저녁이면 학의 상처를 살피는 것이 소윤의 하루가 되었지요. 양반집 규수가 빨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봉수러미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소윤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까져도 소윤은 이를 악물고 이를 배워나갔는데 봉수러미는 그런 소윤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지요. 양반집 규수가 이렇게 악이 센 줄은 몰랐구나. 소윤은 빙그레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꺼내야 한다는 다짐이 소윤의 등뼈를 곧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윤이 빨래터에서 안악들의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을 보고 약초를 발라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 안악만은 소윤을 볼 때마다 고개를 까딱 인사했지요. 또 어느 날은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피장이가 기침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듣고 소윤이 직접 약재를 다려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피장이의 아내는 양반 규수가 가져온 약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사흘 만에 기침이 가라앉자 그제야 소윤의 손을 붙잡고 고마움을 전했지요. 소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이곳에서 쓰게 될 줄은 몰랐으나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캄캄한 나날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리가 여느 때보다 늦게 돌아왔는데 한쪽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소윤이 다가가 보니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길게 찢긴 상처가 있었고 피가 삼배옷을 적셔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놀라 물었으나 도리는 고개만 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봉수러미가 뒤에서 한숨을 쉬며 말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양반네 하인이 시비를 걸었단다. 백정 주제에 길을 비키지 않았다고. 소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맞고 돌아온 도리가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 그 등이 소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쓸쓸한 풍경으로 보였지요. 소윤은 말없이 약초를 지니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의 상처를 치료할 때 써두었던 질경이와 쑥이 남아있었고 소윤은 그것을 곱게 갈아 깨끗한 헝겊에 펴발랐지요. 도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에 약을 바르는 소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몸을 굳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양반집 규수가 백정의 상처에 약을 바르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소윤은 고개를 숙인 채 헝겊을 감아 매듭을 지었고 매듭을 짓는 소윤의 손끝에서 뚝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도리의 손등 위에 맺혔습니다. 도리는 그 눈물을 보았으나 닦지 않았고 소윤도 그것을 알았으나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아궁이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방 안가득 길게 늘여놓은 그 밤 말 한마디 없이도 무언가가 단단히 매듭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자 학의 상처는 눈에 띄게 좋아져 마당에서 날개를 펴고 퍼덕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하늘을 날기에는 부족한 듯 몇 발짝 뛰다가 내려앉기를 되풀이했지요.
소유는 매일 아침 학에게 물고기를 주며 다리의 상태를 살폈고 도리는 마당 한켠에 학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볏짚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은 소윤이 가까이 가면 목을 길게 빼어 소윤의 손등에 부리를 비벼댔고 도리가 다가오면 날개를 살짝 들어 올려 길을 내어 주었지요. 마치 둘을 알아보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이 소윤의 치맛자락을 부리로 살짝 당기더니 마당 저편 살구나무 아래로 이끌었는데 그 나무 밑동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물을 떠서 마셔보았고 달고 시원한 맛에 눈이 둥그레졌지요. 봉수러미에게 알렸더니 봉수러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산 지 40년인데 저런 데서 물이 솟는 건 처음 본다. 학이 알려준 샘물은 그 뒤로 이 작은 마을의 식수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샘물이 솟은 것을 학덕이라 여기는 이도 있었고 소윤이 데려온 학이 마을에 복을 가져왔다고 수군거리는 안악도 있었지요. 빨래터에서 아무도 소윤에게 말을 걸지 않던 것이 이제는 한두 마디씩 인사를 건네는 이가 생겼고 아이들도 학을 보려고 도리네 마당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윤은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놓였으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답니다. 윤진사가 갇혀있을 관아의 차가운 바닥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했고 옥비녀를 줄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밤이 겹쳐져 눈물이 차올랐지요. 어느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학이 달빛 아래에서 날개를 접은 채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루 저편 끝에 도리가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들지 않고 밤을 지키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된 듯 했지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리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소윤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달을 보다가 소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계세요. 나는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도리는 여전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한참 뒤에야 낮고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윤이 이 마을에 온 이후 도리에게서 들은 가장 긴 말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소윤은 봉수러미에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과 약초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고 봉수러미는 소윤에게 이 마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도리는 여전히 과묵했으나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소윤이 학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학의 날개가 나날이 힘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소윤의 눈빛에도 조금씩 단단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홍주고을 장터에 소문 하나가 나돌기 시작했는데 민판관이 관비로 삼으려던 죄인의 딸이 사라졌다며 인근 마을에 수배 문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백정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은 학의 날개가 다 나아서 처음으로 마당 위를 한 바퀴 선회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평원 위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홍주 장터에서 수배 문서가 나붙은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백정마을에도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지요. 장터에 나갔던 마을 안악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이웃집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긴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는 방이 붙었어. 그 규수가 혹시 도리네 집에 있는 그 아이 아니겠어. 그 말은 우물가를 거쳐 빨래터로, 빨래터를 거쳐 마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소윤에게 고개를 까딱이던 안악들의 표정이 하루아침에 굳어졌고 아이들을 학 구경 보내던 어미들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며 도린의 집 쪽을 힐끗거렸지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소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수러미는 그 소문을 듣고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아가, 겁내지 마라. 이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누가 와도 너를 내쫓지는 못한다. 하지만 봉수러미의 손끝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소윤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날 저녁산에서 돌아올 때 허리춤에 칼을 평소보다 단단히 동여맨 채였습니다. 소윤은 두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밤마다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옥비녀를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낯선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보부상 차림이었으나 행여 물건을 파는 기색은 없고 눈빛만 이리저리 훑는 것으로 보아 관가의 밀정임이 틀림없었지요. 사내들은 마을 어기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렸는데 그중 하나가 슬쩍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양반집 교수가 숨어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본 적 있소?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저었으나 그 사내들이 돌아간 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한층 깊어졌답니다. 밤이면 마을 어귀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잦아졌지요. 소윤은 낮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달은 장날에 터졌습니다. 도리가 장터에서 소금과 기름을 사오던 길이었지요. 좁은 골목에서 포졸 셋이 도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두에 선 포졸이 도리의 가슴팍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 집에 역적의 딸을 숨기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관하로 가자. 도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포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포졸이 다시 한번 가슴을 밀쳤으나 도리의 몸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그 기세에 포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답니다. 이 천한 백정놈이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포졸의 고함이 장터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지요. 도리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춤의 칼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포졸 하나가 허리춤의 몽둥이를 빼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매가 도리의 등에 내리꽂혔을 때 장터의 공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듯 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이어졌고 삼배옷 등판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백정이 매를 맞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네 번째 매에 한쪽 무릎을 꿇었으나 다섯 번째가 내리치기 전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지요. 포졸이 몽둥이를 멈추고 도리를 내려다보았는데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는 사내의 눈빛에서 기이한 단단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도리를 끌고 관하로 향했다는 소식은 해가 기울기 전에 백정마을에 닿았고 봉수러미가 마당에서 무릎을 치며 탄식했지요. 소윤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끌려가고 짓밟히고 있구나. 소윤은 방 안에서 옥비녀를 쥔 채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지요.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다짐이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소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소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소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틀 뒤 도리가 풀려 돌아왔는데
등에 곤장 자국이 가로세로 얽혀 삼배옷이 살에 달라붙어 있었고 한쪽 눈 위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요. 관아에서 역적의 딸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으나 도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윤이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도리는 소윤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피와 흙이 섞인 물이 흘러내렸고 도리는 젖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친 뒤 봉수러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무이 걱정 마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수러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고 소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이 도리의 등에 약을 바르고 있을 때 봉수러미가 방에 들어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봉수러미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무거웠지요. 아가,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마. 마을 사람들이 오늘 낮에 나를 찾아왔단다. 소윤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다고. 봉수러미는 눈을 감고 말을 이었지요. 이 늙은이는 아가를 내쫓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찌해야 좋을지 이 늙은이도 답을 모르겠구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아궁이의 불꽃만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지요. 도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소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 했으나 도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수러미가 소윤의 손을 잡았지요. 아가, 이 밤에 어딜 가겠다는 게냐? 하루만 더 생각하자꾸나.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를 더 머물면 도리에게 또 다른 몽둥이가 돌아갈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화가 미칠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봉수러미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고 방 안을 나와 마루에 섰지요. 마당에서 학이 달빛 아래 고개를 들어 소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보따리를 쌌는데 봉수러미가 챙겨준 주먹밥 2덩이와 약초 한 줌, 그리고 품 안에 간직한 옥비녀가 소윤의 전부였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날 작정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마루 위에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소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도리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곤장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등을 곧게 편 채 평소에는 피하던 소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려는데 도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물음이라기보다 붙잡는 말에 가까운 목소리였답니다. 더 있으면 당신한테 또 화가 미칠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마을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도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마당에 학이 날개를 접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 이슬이 한 방울 떨어져 마루 위에 소리 없이 맺혔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밤길에 혼자 나서면 포졸한테 잡힐 수도 있고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들어 도리를 올려다보았고 도리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그것이 곤장의 상처 때문인지 다른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소윤은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한 채 마루 위에 멈춰 서 있었고 그 사이 봉수러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봉수러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이 늙은이가 밤새 생각을 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다. 소윤과 도리가 동시에 봉수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러미는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본 뒤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도리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다. 마루 위의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소윤의 눈이 크게 떠졌고 도리는 마치 곤장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었지요. 봉수러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내가 되면 양반집 규수 윤소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이 마을은 호적에도 오르지 않는 천민촌이니 관가에서 아무리 뒤져도 양반 규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게야. 민판관이 찾는 것은 윤진사의 딸이지 백정의 아내가 아니니까. 봉수러미의 말은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방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지요. 소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백정에게 시집을 간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와 체면과 격식을 한꺼번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양반의 이름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옥비녀에 새겨진 가문의 자존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이었지요. 소윤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품 안에 옥비녀를 움켜쥐었고 도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무이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양반집 규수이고 나는 백정입니다. 세상에 그런 혼례는 없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단호함 뒤에 숨은 다른 감정을 봉수러미는 읽고 있었지요. 소윤은 학이 달빛 아래에서 긴 목을 빼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마당을 내려다보았는데 먼 산등성이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소윤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관아의 차가운 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을 아버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살려드리겠다고 다짐한 것은 소윤 자신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곳에 머물러야 했고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봉수러미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체면과 생존 사이에서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의 목숨 사이에서 소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소윤은 옥비녀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는데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볼을 어루만지던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수러미, 제가 혼례를 하겠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흔들림이 없었지요. 도리가 소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양반집 규수 아닙니까? 소윤은 도리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양반집 규수를 버리겠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도리는 입을 다문 채 한참을 서 있었고 봉수러미가 도리의 팔을 가만히 잡았지요. 돌아, 이 아이가 내 등에 엎여 이 마을에 왔을 때 내가 밤새 마루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더냐? 도리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새벽바람이 마루 위를 한 차례 훑고 지나갔습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는데 잔치상은커녕 떡 한 시루 올리지 못하였고 소윤이 직접 혼서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떨려 획이 삐뚤었으나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나갔지요. 봉수러미가 증인으로 이름 대신 지장을 찍었고 그것이 유일한 예식이었습니다. 소윤은 봉수러미가 빨아준 깨끗한 삼배치마를 입고 봉수러미는 소윤의 머리를 풀어 정갈하게 쪽을 찌고 깨끗한 헝겊으로 동여매 주었지요. 도리는 핏자국 없는 삼배옷으로 갈아입었으나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과묵한 얼굴이었답니다. 마당의 항만이 유일한 하객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하기 길게 울음을 한번 토해냈지요. 그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봉수러미는 그 소리를 듣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윤은 도리의 옆에 서서 혼서지에 이름을 적었고 도리는 그를 모르니 엄지손가락에 먹을 묻혀 지장을 찍었지요. 크고 거친 엄지의 지문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고 그것은 도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여전히 방에서 잤고 도리는 여전히 마루에서 밤을 보냈지요. 다만 소윤이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 사발을 2개가 아닌 3개 놓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3번째 사발은 도리의 것이었는데 도리는 여전히 밥상에 앉기를 주저했지요. 소윤이 같이 드셔요라고 말해야 비로소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밥을 먹었고 그 모습을 봉수러미가 빙그레 바라보았습니다. 백정의 아내가 되었으나 소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혼례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소윤을 내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양반 규수가 백정한테 시집을 가다니 꼴이 저 모양이 되었구먼. 저러다 관가에서 알면 마을이 쑥대밭이 될 텐데. 소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으나 내색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아픈 이를 찾아다니며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은 받아 마시면서도 소윤에게 고마움을 직접 전하는 것은 꺼렸지요. 소윤은 그것이 서운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나 밤이면 이불 속에서 옥비녀를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민판관이 직접 백정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고 포졸여려 명이 마을을 에워싸듯 늘어섰지요. 민판관은 말 위에서 내려 마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검은 갓 아래 가늘게 좁혀진 눈이 집 한 채 한 채를 훑쳤고 그 시선이 도린의 집 앞에서 멈추었지요. 민판관의 입꼬리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윤진사의 딸이 이 마을에 숨어 있다는 고발을 받았다. 당장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도리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봉수러미가 도리의 뒤를 따랐고 소윤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도리는 민판관 앞에 섰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도리였으나 권력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민판관이 도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내 이놈 백정 주제에 역적의 딸을 숨기고 있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도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숨긴 것이 아닙니다. 제 부인입니다. 민판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내라고? 도리가 품에서 혼서지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소윤이가 적고 도리가 지장을 찍은 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민판관은 혼서지를 빼앗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백정의 아내라 참으로 가소로운 노릇이로다. 하지만 혼서지가 존재하는 이상 관비 문서의 효력은 흐려지는 것이었지요. 민판관의 얼굴에 스친 것은 분노보다 계산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민판관은 혼서지를 접어 품에 넣더니 돌아서며 말했지요. 좋다. 오늘은 돌아가마.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역적의 딸은 혼서지 한 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이 아니다. 민판관이 말에 올라 마을을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차가운 다짐이 서려 있었지요. 포졸들이 물러간 뒤 마을에는 흙먼지만 뿌옇게 남았고 도리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판관이 돌아간 그날 밤 소윤은 마루에 나와 도리의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두어 걸음이 아닌 한 걸음 거리에 앉았지요. 학이 마당 한켠에서 날개를 접고 서 있었고 봉수러미는 방 안에서 이미 잠이 든 뒤였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혼서지를 내밀 때 손이 떨리지 않았는지요? 도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은 안 떨렸지만 가슴은 떨렸습니다. 소윤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달빛에 비친 도리의 옆 얼굴에는
곤장 자국과 함께 소윤이 처음 보는 표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었지요.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다시 달로 돌렸으며 두 사람 사이의 한 걸음 거리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민판관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흘러들었지요. 민판관이 윤진사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적과의 내통에 더하여 관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목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입증되면 윤진사는 참수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지요. 소윤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이었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푼의 관물에도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판관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지요. 소윤은 이를 악물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지 못하면 아버지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었답니다. 소윤은 품 안의 옥비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비녀의 옥빛이 달빛을 머금어 푸르게 빛났고 소윤의 눈에 눈물 대신 단단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비녀의 어머니가 남긴 말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소윤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었고 겨울과 함께 소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궁이 앞에 앉아 옥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불빛에 비추어 보니 비녀 몸통의 한쪽 끝 꽃잎 장식 바로 아래에 실오라기만큼 가느다란 틈이 있었지요. 20해 가까이 품고 살면서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틈이었습니다. 소윤은 숨을 멈추고 가느다란 바늘을 가져다 그 틈을 조심스럽게 벌렸는데 옥빛 몸통 속에서 새끼손가락만 한 종이 조각이 말려나왔지요.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먹빛이 바랜 글씨가 아궁이 불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분명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붓끝이 급했던 듯 획이 흐트러져 있었으나 한자 한자 짚어 읽어내려가는 소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한양에서 관직에 있을 당시 민판관이 관물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장부가 홍주관하의 옛 문서고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지요. 윤진사는 그 사실을 고발하려다 상관의 회유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언젠가 화가 미칠 것을 예감하여 이 밀서를 비녀 속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종이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 비녀를 쥐어주며 속삭인 말, 그토록 기억하려 애써도 떠오르지 않던 그 말이 바로 이 종이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민판관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몬 것이었지요. 소윤은 밀서를 품에 깊이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서 등을 기대고 있던 도리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고 소윤은 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리, 아버지가 남기신 글이 비녀 속에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잡혀가셨는지, 민판관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도리는 소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소윤은 숨을 고르고 답했지요. 홍주가나 옛 문서고에 증거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 장부만 찾으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관아는 민판관의 손 안에 있으니 그보다 높은 분에게 이 밀서를 전해야 해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정의 손에 들린 밀서를 누가 믿어줄 것이며 천민의 말에 귀 기울여줄 높은 분이 과연 있을 것인지 도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뜻밖의 소식이 장터를 통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충청 관찰사 행차가 홍주를 지나게 되었는데 관찰사의 행렬이 고개를 넘다가 갑자기 멈추었다는 것이었지요. 관찰사가 말 위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급체로 보았으나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한양에서 내일을 부르자니 며칠이 걸릴 터였답니다. 관찰사의 수행원들은 홍주 관아에 들러 의원을 찾았으나 고을 의원은 손을 내저으며 자신의 능력 밖이라 고개를 숙였지요. 민판관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아 관찰사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약재를 올렸으나 관찰사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봉수럼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이웃 안악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봉수럼이가 방으로 돌아와 소윤에게 말했지요. 아가, 관찰사가 홍주 관아에서 알아누워 있단다. 급체라는데 약이 듣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소윤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관찰사라면 민판관보다 높은 분이었고 그분에게 밀서를 전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관찰사가 알아누워 있다면 만날 길이 없었고 설령 만난다 한들 백정의 아내가 관찰사의 앞에 나설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소윤은 이마를 짚고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때 도리가 마당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뼈를 바르던 그 크고 묵직한 칼을 숫돌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갈아내는 도리의 손놀림을 보며 소윤은 문득 무언가가 스쳤지요. 아버지가 예전에 한 말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약초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소윤아, 짐승의 몸을 아는 자는 사람의 몸도 안다. 뼈와 핏줄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꿰뚫는 사람이야말로 칼을 쥐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소윤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평생 짐승을 잡아왔지만 짐승의 뼈와 핏줄과 살결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사내였지요. 학의 다리에 박힌 덧조각을 빼낼 때 보여준 그 손놀림은 어떤 의원보다 정교했고 어떤 칼잡이보다 섬세했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관찰사 대감의 병을 당신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리는 칼을 갈던 손을 멈추고 소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짐승이나 잡는 놈입니다. 사람의 병은 모릅니다. 소윤은 도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지요. 급체라고 했어요. 뱃속에 무언가가 뒤틀리거나 막힌 것이라면 짐승의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본 당신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뼈와 핏줄을 아는 사람이 진짜 명이라고. 도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백정이 관찰사의 앞에 나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실패하면 관찰사를 해치려 한 죄로 목이 달아날 것이었고 성공한다 해도 천한 백정이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숫돌 위에 칼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가겠습니다. 소윤은 그 한마디에 두 눈이 뜨거워졌으나 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은 밀서를 품에 깊이 넣고 도리는 칼을 허리에 찼지요. 봉수러미가 두 사람을 대문 앞에서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돌아, 조심해야 한다. 관아는 호랑이 굴이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도리는 봉수러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고 봉수러미는 소윤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두 사람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마당에 있던 학이 갑자기 날개를 크게 펼치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다 나은 날개가 겨울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퍼덕이더니 학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돌고는 홍주 고을 방향을 향해 먼저 날아갔지요.
봉수러미는 학이 사라지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학이 길을 열어주는구나. 산 위로 먼동이 트고 있었고 소윤과 도리는 나란히 홍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홍주 관아에 이른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린 무렵이었지요. 관아 앞은 관찰사의 행렬이 머무른 탓에 평소와 다르게 붐비고 있었고 수행 무관들이 관아 담장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윤은 도리와 함께 관아 뒷길로 돌아가 담장 너머를 살폈는데 안쪽에서 수행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감의 열이 내리지 않는다. 한양에서 의원이 오려면 이틀은 더 걸린다. 이 추위에 이틀을 넘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윤은 도리를 돌아보았고 도리는 허리춤에 칼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이 관아 정문으로 다가가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관찰사 대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포졸이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너 같은 청것이 감히 관찰사 대감을 운운하느냐. 썩 물러가라. 소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사정하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대감의 병이 급체라면 뱃속에 막힌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짐승의 뼈와 핏줄을 꿰뚫는 사람이니 막힌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원이 오기까지 이틀이라 하셨는데 그 이틀을 버티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포졸이 입을 다물었고 마침 안쪽에서 나오던 관찰사의 수행 비장이 그 말을 들었지요. 비장은 소윤과 도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참을 망설였으나 관찰사의 병세가 위중한 터라 마지못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관찰사가 누워있는 방은 관아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지요. 방 안에는 양 냄새가 자욱했고 이불 위에 누운 관찰사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신음이 방 밖까지 새어나왔지요. 수행원 셋이 관찰사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도리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삼배옷에 허리춤에 칼을 찬 건장한 사내의 행색이 관아 안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백정이라고 했느냐? 백정이 어찌 사람의 병을 알겠다는 것이냐? 수행비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으나 도리는 대꾸하지 않고 관찰사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는 관찰사의 배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렸는데 그 손은 짐승의 백가죽 아래 내장을 더듬던 바로 그 손이었지요.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배의 단단함과 뜨거움, 어디가 부풀어 있고 어디가 딱딱하게 뭉쳐 있는지를 도리는 눈을 감고 오로지 손끝의 감각만으로 읽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더듬던 도리가 눈을 떴지요. 막힌 곳을 찾았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정했고 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소윤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뜨거운 물과 깨끗한 헝겊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윤은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고 수행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리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갖다 주었습니다. 도리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어 불에 달구었는데 그 순간 수행비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이놈이 칼을 대감에게 들이대려 하느냐. 도리는 고개를 들어 비장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 짐승을 잡던 칼이지만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칼로 쓰겠습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감의 뱃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비장은 입술을 떨었으나 다른 도리가 없었고 결국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군 칼끝으로 관찰사의 배 한 곳을 정확히 눌러 고름과 나쁜 피가 빠져나갈 길을 열었는데 그 손놀림은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와 같으면서도 전혀 달랐지요. 짐승을 다룰 때는 힘이 앞섰으나 사람의 몸 위에서 도리의 손은 나비가 꽃잎에 앉듯 가볍고 섬세했습니다.
소유는 도리의 옆에서 뜨거운 물에 적신 헝겊을 건네고 약초를 지식여 환부에 바르며 도리의 손을 도왔지요. 둘의 손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관찰사의 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마르기 시작했고 누렇게 떠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지요. 수행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비장은 입을 벌린 채 도리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지막으로 약초를 바른 헝겊으로 환부를 감싸고 나서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마에 땀이 흥건했으나 도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관찰사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자신의 곁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장한 사내의 얼굴에 멈추었지요. 내가 나를 살린 게냐? 관찰사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또렷했고 도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소인은 이 고을 아랫마을의 백정입니다. 관찰사의 눈이 한번 깊게 깜빡였지요. 백정이라, 백정이 나를 살렸단 말이냐?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관찰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리의 뒤에 서 있는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윤은 밀서를 관찰사에게 올리며 말했지요. 대감, 이 밀서에 적힌 장부가 홍주관아 옛 문서고에 있사옵니다. 그 장부만 찾으면 아비의 결백이 밝혀지옵니다. 관찰사는 밀서를 읽고 나더니 수행비장을 돌아보며 명했습니다. 당장 옛 문서고를 수색하라.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듣고 있던 민판관이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 옛 문서고는 지난 여름 큰 비에 물이 차 문서가 모두 유실되었사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판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소유는 민판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 속에 숨긴 것이 있는 사람 특유의 흔들림이 스치는 것을 소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수색을 명했으나 문서고 안은 정말로 텅 비어 있었지요. 선반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괴짝 안에는 종이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판관이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저 여인의 말은 근거 없는 무고이옵니다.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소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위로 날개를 펼친 큰 새 하나가 내려왔는데 기다란 목에 회색빛 깃털, 도린의 마당에서 날아간 바로 그 학이었지요. 학은 관아 마당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아무도 없는 문서고 뒤편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멈춘 곳은 문서고 뒷담 아래 흙바닥이었는데 학은 그 자리에 서서 부리로 땅을 똑똑 두어 번 쪼았지요. 소윤이 학을 따라 뒤편으로 달려갔고 도리도 뒤따랐습니다. 도리가 학이 쪼은 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평생 짐승을 묻고 땅을 파온 도리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흙의 빛깔이 주변과 달랐고 풀이 주위보다 성기게 자라 있었으며 무엇보다 삽으로 한번 뒤집어 엎은 흙 특유의 부슬거림이 느껴졌지요. 여기 땅을 판 자국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정했고 두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두 뼘을 파내려가자 기름종이에 촘촘히 쌓인 꾸러미 하나가 나왔지요.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기자 그 안에서 먹빛이 바랜 낡은 장부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판관이 관물을 빼돌린 내역이 적힌 바로 그 장부였지요. 뒤따라온 민판관의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판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으나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지요. 관찰사가 비장에게 명했습니다. 민 판관을 당장 옥에 가두고 윤진사를 즉시 풀어주도록 하라. 비장이 민 판관의 양팔을 잡아 끌어냈고 민 판관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소윤을 돌아보았는데 그 눈에는 분노도 계산도 아닌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눈물이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껏 이를 악물고 견뎌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방 한쪽 구석에 서서 소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 묻은 칼을 허리춤에 찬 채 관찰사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도리의 눈에도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지요. 관찰사가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결백하다. 이 장부와 밀서를 근거로 즉각 석방하겠다. 그리고 내 아비를 역적으로 못민 판관의 죄는 한양으로 올려 엄히 다스리겠다. 소윤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지요. 관찰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정이라 하였느냐? 짐승을 잡던 손으로 사람을 살리다니 참으로 기이하고 장한 놈이로구나. 내 공을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 도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답했지요. 소인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아비를 만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도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소윤 쪽을 가리켰고 관찰사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아 옥문이 열린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울렸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옥문을 나선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윤진사였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자라 있었고 관복 아래 몸은 바람에도 쓰러질 듯 야위어 있었지요. 소윤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소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서 만났고 소윤은 한 발짝, 두 발짝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 세 발짝에서 뛰어들었지요. 윤진사의 마른 팔이 딸을 끌어안았고 소윤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윤진사의 손이 딸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도리는 관아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도리를 보았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도리를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리는 대답 대신 시선을 하늘로 올렸는데 관아 지붕 위에 학 한 마리가 앉아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긴 목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학의 눈이 도리를 바라보았고 도리도 학을 바라보았지요. 짐승을 잡던 백정의 칼이 사람을 살리고 천민의 손이 양반의 누명을 벗긴 이 기이한 하루가 저무는 겨울 햇살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민 판관이 옥에 갇히고 윤진사가 풀려나던 날 홍주 고을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을 나선 윤진사는 딸의 팔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턱을 넘었는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쪽 다리가 크게 상한 터라 제 힘으로 걷는 것조차 버거운 몸이었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부축하려 했으나 그보다 먼저 도리가 다가와 윤진사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도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돌려 윤진사 앞에 낮게 엎드렸을 뿐이었답니다. 윤진사가 그 넓은 등을 한참 내려다보았고 소윤이 나지막이 말했지요. 아버지, 이 사람이 저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등에 엎여주세요. 윤진사는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리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삼배옷 위로 매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등이었으나 도리는 미간 하나 찡그리지 않고 윤진사를 업어 일어섰지요. 한방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하게 내려앉았고
소유는 그 뒤를 따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리의 등 위에서 윤진사가 중얼거렸지요. 참으로 넓고 따뜻한 등이구나.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걸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관찰사는 윤진사의 결백을 공식으로 선포하였고 민판관의 죄상은 한양으로 올려져 엄히 다스려지게 되었지요. 관찰사가 떠나기 전날 밤 도리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내 손이 내 목숨을 살렸다. 은전을 내리겠으니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도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이고 답했지요. 소인은 평생 짐승을 잡으며 살았사옵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놈이온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인을 양인으로 올려주시옵소서. 소인 때문이 아니라 소인의 아내가 백정의 아내라는 이름에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하옵니다. 관찰사는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양인 첩지를 내렸지요. 종이 한 장이었으나 그것은 도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진사를 모시고 백정마을로 돌아온 날 봉수러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봉수러미는 윤진사를 보자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고 윤진사는 봉수러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습니까? 봉수러미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지요. 은혜라뇨. 이 아이가 왔기에 우리 도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봉수러미의 눈에 물기가 어렸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답니다. 소유는 아버지를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찢어진 비단 저고리 대신 봉수러미가 지어준 삼배옷을 입은 소윤이 정갈하게 쪽진 머리로 아버지의 이불깃을 여미는 모습을 보며 윤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한꺼번에 서려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 윤진사의 몸이 조금 추스려지자 소유는 아버지를 마루에 모시고 앉아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백정마을에 쓰러진 일, 도리가 미음을 끓여준 일, 학을 함께 살려낸 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백정의 아내가 된 일까지 소유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지요. 윤진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이 아비가 너에게 물려준 것이라곤. 가난과 누명뿐이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 아비는 내가 자랑스럽다. 윤진사의 목소리가 떨렸고 소윤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마당에서 도리가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질 소리가 멈춘 것을 보면 도리도 듣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가 마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자 윤진사가 손짓으로 마루 위에 올라오라 했지요. 도리는 주저했습니다. 양반의 마루에 백정이 올라앉는 것은 도리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진사가 다시 한번 손짓했고 도리는 머뭇거리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았지요. 윤진사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으나 윤진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지요. 내 딸을 살려준 은혜, 이 아비를 업어준 은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내가 내 사위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도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내가 처음으로 사위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답니다. 소유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볕이 마루 위 두 사람의 손을 비추고 있었고 소윤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눈이 녹고 개울물이 불어나면서
백정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양인 첩지를 받았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지요. 관찰사가 직접 내린 첩지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과묵했으나 이제는 장터에서 양반네 하인에게 길을 비키지 않아도 되었고 관가 앞문으로 당당히 드나들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도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터에 나가 소금과 기름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봉수러미의 방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것이었답니다. 윤진사의 몸이 나날이 회복되면서 백정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살구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던 무렵이었습니다. 홍주 고을에서 돈 없는 집 아이라 하여 돌려보낸 적이 없던 그 선비가 이번에는 천민의 아이들 앞에 앉아 천자문을 펼쳤지요. 처음에는 아이 셋이 모여들었고 닷새가 지나자 마을 아이 대부분이 도리네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윤진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이따금 도리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는데 도리는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는 척하며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는 글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소윤이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글을 배워볼래요? 도리는 고개를 저었으나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아 소윤이 쓴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봉수러미가 보았답니다. 봉수러미는 그의 봄들어 부쩍 기침이 잦아졌지요. 소윤이 약을 다려 올리면 봉수러미는 손사래를 치며 이 늙은이는 괜찮다. 아가 내가 먼저 먹어라라고 했으나 밤이면 기침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소윤은 봉수러미의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며 밤을 보내는 날이 잦아졌고 도리는 약이 될 만한 것이라면 산이든 들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요. 어느 날 봉수러미가 소윤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이 늙은이가 도리를 주워다 키울 때는 이 아이가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내가 와서 이 아이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글씨를 보여주잖느냐. 이 늙은이는 그것만으로도 한이 없다. 소윤은 봉수러미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고 봉수러미는 소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지요. 그 손길은 어머니의 마지막 밤과 닮아 있었으나 이번에는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봉수러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살구꽃이 만개한 날이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봉수러미의 얼굴에는 잠든 것처럼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도리는 봉수러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우는 것을 소윤은 그날 처음 보았지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떨리고 봉수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뿐이었답니다. 소윤은 도리의 옆에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의 등에 이마를 기대었지요. 봉수러미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은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봉수러미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윤진사가 봉수러미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어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는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살구꽃 잎이 바람에 나풀거리며 무덤 위로 소복하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윤은 봉수러미가 가르쳐준 대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빨래를 널고 밥을 지었으며 윤진사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병을 돌보았지요. 도리는 더 이상 짐승만 잡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뼈와 핏줄을 아는 그 손으로 다친 사람의 상처를 꿰매고 삔 뼈를 맞추어 주었는데 먼 고을에서까지 도리의 손을 찾아오는 이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소윤이 약초를 다리고
도리가 손을 쓰는 모습은 마치 학을 살려내던 그 저녁의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가리켜 약초 부인과 뼈를 아는 사내라 불렀고 백정마을은 어느새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리네 마당의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한가득 피어 있었고 마루에 나란히 앉은 소윤과 도리 사이에 작은 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지요. 소윤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봉수러미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보고 계실 겁니다. 마당 저편에서 윤진사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의 낭낭한 읽기 소리가 살구꽃 향기와 함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소유는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비녀 속의 밀선은 이미 제 할 일을 다하였으나 소유는 그 비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녀에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만이 아니라 봉수러미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거친 손, 도리의 크고 단단한 손, 그 모든 손길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소유는 비녀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하늘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파란 봄 하늘을 가르며 회색빛 날개를 펼친 큰 새 한 마리가 마당 위를 선회하고 있었지요. 기다란 목에 붉은 불이 사람의 키보다 클 듯한 커다란 날개. 바로 그 학이었습니다. 학은 마당 위를 세 바퀴 돌더니 소윤과 도리를 내려다보듯 한번 크게 울음을 토하고는 살구꽃 잎을 흩날리며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갔지요. 소윤과 도리는 나란히 서서 학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도리의 큰 손이 소윤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소윤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옛말에 사람의 됨됨이는 가끈이나 옷감에 있지 않고 그 손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짐승을 잡던 칼로 사람을 살리고 피 묻은 손으로 규수의 눈물을 닦아준 과묵한 사내와 비단옷을 벗고 삼배치마를 입으며 체면 대신 아비의 목숨을 택한 양반집 규수. 이 둘의 이야기는 그렇게 홍주고을에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